2부 오늘 대학 육성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카메라에 이 물병 올라와 있는 게 괜찮습니까?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은 OBC 더원방송 대표 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씨고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들 모임이나 이런 집회들 다들 잘 꺼리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평택의 대학 육성, 유치나 설치, 설립 이런 과제가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숙제이기도 하구나,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염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열망들을 잘 모아서 정말 평택의 인재 양성, 그다음에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학 육성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제자들 기조 발제 하시는 분들과 토론자들은 아까 다 소개를 했으니까 시간도 이미 상당히 지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순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1시간 40분 예정하고 있는데요. 한 20분씩 기조 발제하시는 분들이 20분씩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현재 4분이 토론, 5분은 토론문을 내주셨고, 그 중에서 오늘 4분이 그거에 대한 코멘트, 토론을 대략 한 7분 내외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질의응답을 간단하게 갖고 한 30분 정도 전체 참가하신 분들, 참가자들 전체 토론을 갖는 순서로 하면은 가능하면은 4시 안에 우리가 짜임새 있고 아주 생산적인 내실 있는 토론을 그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축사나 좋은 인사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바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대학 육성은 평택의 대학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고, 이웃도시 천안만 하더라도 30년 전에는 평택하고 거의 시세가 비슷했었는데 우리 평택은 수도권 정비법으로 대학 유치나 설립이 안 되는 상황이고, 천안에 평택으로 와야 될 대학들이 다 이제 천안에 수혜를 받아서 아시다시피 한 20여 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천안은 지금 벌써 65만을 넘어서고 있는 상당히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로 저희가 시세를 가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평택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특별법이라는 굉장한 특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대학 육성이나 대학 유치가 이제 공전이 된 건 다 아시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22년에 내후년에 지원특별법이 이제 끝났는데, 물론 여기 우리 유이동 의원님이 축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연장하는 법안을 지금 현재 제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통과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학 지원법에 의한 대학 유치나 설립은 굉장히 평택의 지대한 관심사다. 평택 시민이 과거에 14만 명이나 서명을 했었던 그런 굉장한 염원 사안이다라는 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학 유치와 설립의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보고 저희들의 시민들의 의지를 함께 모아보는 그런 토론 자리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아주 생산적인 토론회가
잘 진행돼서 그 다음 단계도 이후도 잘 우리가 추스려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요. 그러면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발제 두 분이신데 한 분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평택대학교 이동영 교수님 발제하시고 그 다음에 경기연구원의 조성호 박사님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현 평택대학교 교수님의 기조발제 20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셔야 되죠? 그러면 저희 토론자하고 발제자들 다른 분들은 조금 내려가셨다가 그러셨다가 올라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평택대학의 이동현 교수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유성 대표님과 또 그다음에 또 우리 평택시 또 경기도 또 시의회 도의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주로 그 해운 항만 물류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요. 이 특성화 대학을 평택 지역에 지을 때 과연 수요가 있을까? 그다음에 그 공급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수요와 공급적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20분이고요. 제가 그 한 36개 지금 그 파워포인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류라고 했는데 이제 물류는 이제 물적 유통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기능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평택은 이제 항만이 있기 때문에 요 하역 기능, 이 보관 기능, 유통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이제 기능들로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어디서 이루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원자재 쪽에서 봤을 땐 조달이고 생산이고 사내 물류, 판매 물류, 해수 물류, 반품 물류, 폐기 물류 이렇게 가는데요. 그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이 많이 가지는 부분들이 이런 이제 판매 물류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평택은 이제 이런 원자재라든가 또 상품을 수입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수출하고 또 수도권이 또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좋은 위치가 있고요. 요거 말고도 공간적으로는 이제 한우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항공 물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육상 물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해상 물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평택과 관련된 물류는 이제 역시 이제 해상 물류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육상 물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 또 인천 같은 데는 이제 항공 물류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조금 이제 그 아주 깔끔하게 이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항공 물류에 관해서는 물류 산업은 이제 이런 운송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업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운송업 자체 그다음에 이제 해운회사라든가 트럭 회사라든가 또 물류 시설 운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저희들하고도 평택항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이 화물 터미널, 항만 쪽의 화물 터미널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도심에서 터미널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보관과 이제 창고업 같은 것들이 특히 이제 평택이라든지 용인, 여주, 이천 이런데 상당히 발전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물류 시장이 됐을 때, 그럼 글로벌 물류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했을 때, 한 2020년에 이제 10조 6천억 달러가 되고요. 그 2026년에 한 16조 4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럼 16조 4천억 달러는 대충 이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미국이 이제 1년에 이제 GDP가 한 20조 달러쯤 됩니다. 중국이 한 16조 달러 정도 되고 저희들이 한 1조 한 8천억 달러, 1.8조 달러죠. 그러니까 이제 16조 달러라는 것은 우리나라 GDP의 한 10배, 중국 GDP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이 물류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큰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류 산업에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이런 사회 변화가 있다는 것들인데 이 부분은 좀 이제 생략을 좀 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7월 14일 날 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꼭지가 이 스마트 물류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발표한 한 30개 정도의 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이 물류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름은 이 전통 물류는 아니고 이 스마트 물류라는 이런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가 있고 그게 육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운과 항만에서 또 이 콜드체인 그다음에 물류 R&D라는 것은 지금 이제 앞으로 물류 분야가 로봇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항만 배후단지의 스마트 공동 물류 센터를 이제 2개소를 하겠다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부산과 인천이 지금 여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 통합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부산항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물류 산업이 글로벌리 성장하고 있다. 또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이런 한국판 뉴딜에도 이 물류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평택항을 이제 보면은 뭐 자세히 보긴 좀 그렇지만 이제 1984년도에서 저희 이제 평택항은 이제 1986년에 개항했습니다. 1996년에 이제 3대 국책항만에 선정됐는데 이건 뭐 결국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사기다 이렇게 보면 될 정도로 여기서 멀어졌고요. 2000년에 이제 컨테이너선이 입항했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뭐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84년에서 2015년 요 사이에 요 터미널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서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64개의 선석이라는 것은 배가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64개가 되고 하역 능력은 한 1억 톤 정도를 처리하는 그런 항만으로 성장해서 국내 한 그 5등 정도의 4등, 5등 하는 이제 그런 항만이 됐고요. 암벽의 길이가 이제 한 15km 정도가 돼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평택 당진항이고요. 이쪽 부분이 이제 평택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이제 당진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매립한 데인데 요게 이제 그 당진과 평택 사이에 경계 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 곳입니다. 평택항의 이제 선박은 이제 86년 이후에 진짜 비약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총 물동량도 198만 톤에서 지금 이제 1억 1,120만 톤으로 늘어났고 선박도 한 150척 들어오던 항만이 지금은 이제 18,000척 이상이 들어오고 그다음 컨테이너도 지금 뭐 한 1,000개 정도 되는 것이 작년에 한 72만 5천 개 정도로 지금 늘어나서 성장은 진짜 국내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항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컨테이너 비중이 지금 이제 한 10% 정도로 좀 늘어났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국제 컨테이너 카페리가 이제 그 상당히 비중이 좀 늘어나 있는 게 뭐 이 부분은 이제 다른 항만하고 굉장히 그 차이점이 나는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대중국 비중이 이제 98%에서 88%로 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평택항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 있는 너무 중국에 편향되어 있는 것들이 최근에 동남아시아 등등으로 조금 이제 그 분산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이제 그 주요 사업의 물동량이 이제 많이 늘어났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거는 국내 최대 자동차 처리 항만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것도 이제 상승을 했지만 이제 속도는 좀 둔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후단지입니다. 이 배후단지는 그 굉장히 이제 큰 배후단지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를 특히 중심 처리하고 있어가지고 부가가치도 비교적 괜찮은데 그러나 여전히 이제 화물 창출이나 고용 창출에서는 부산과 인천에 비해서는 조금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그 평택항이라는 이제 이 항만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그 교육 수요가 나올 수 있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항만은 이제 공업항이라는 개념에서 산업항이라는 개념으로 거쳐서 결국 상업항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발전하는데, 이 평택항은 이제 공업항 개념은 벗어났지만 아직도 산업항과 상업항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 그러니까 아까 성장이 굉장히 빨리 됐지만 최근 5년, 최근 6년의 성장세를 보면은 굉장히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도 꼴등에서 10등까지는 어떻게 가지만 10등에서 5등, 5등에서 1등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처럼 지금 굉장히 주춤거리는 그런 이제 정체 상태에 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평택항이 과연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는 말을 덧붙여 드리고요. 그다음 대중국 의존도가 이제 높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러나 최근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성장 잠재력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그 항만 배후 부지입니다. 지금 아마 전국 항만 중에서는 항만 뒤에 있는 배후 부지로는 가장 그 좋고 넓은, 또 그다음에 뒤에가 수도권, 중부권이라는 아주 좋은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아주 그 확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평택항 현황을 조금 더 보면요, 뭐 지금 이제 그 종사자가 업체가 이제 357개, 6,800명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 이 평택항 업종별을 보면 이 창고업이 가장 그 지금 뭐 점유율이 높고, 그 외에 이제 육송화물 운송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 업종별 종사자도 지금 창고업이 가장 이제 높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납부 실적을 보면 이제 한 344억 정도를 냈는데 그 중에 이제 상위 40개 업체가 거의 뭐 9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방세 납부 상위 업종도 보면 이제 역시 이제 창고업이 그 55.8%로서 가장 그 높은 그런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 150억 정도. 그다음 제조업 중에서는 이제 뭐 제조업도 비중이 이제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이제 가스공사라든가 석유공사 같은 이런 공기업이 있어가지고 이걸 빼고 나면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평택항의 현재 상태에서는 평택항 지역 경제에 가장 기여하는 메인 플레이어는 창고업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 창고업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 세계적인 지금 그 IT 기업들이 이 창고업을 새로운 개념의 그런 것들로 지금 변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통적인 창고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걸 또 갖고 또 앞으로 새로운 개념의 그런 창고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갖추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수 창고업의 특징인데 뭐 이것도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학력을 이제 기업들이 어떤 학력을 요구하냐, 물류 쪽에서 고졸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전히 이제 좀 육체 노동의 물류업이 상당히 지금 머물고 있다. 현재 평택항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문 학사, 이제 전문대 나온 분들,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이 28.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입이라든가 이런 말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직원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떤 역량을 가장 이제 필요로 하느냐, 그러면은 기초 전문 기술, 전문 지식, 전문 기술 지식을 이제 그 보유한 자들을 가장 이제 그 선호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이 기술이랄까 이런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이 국내 요 부분 전에 그 일단 그 인력을 이제 분류하자면요, 이렇게 기능 인력과 일반 인력, 글로벌 인력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 인력이라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또는 전문 대학을 나오신 분들을 우리가 이제 단순 기능직이 이제 그 고졸이라 그러면 이제 고급 기능직이 이제 좀 한 전문대학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일반 인력이 이제 그 4년제 대학 나온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인력이라는 것은 이제 국제 물류 쪽까지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건데, 그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은
특히 이제 싱가포르, 네덜란드, 유럽연합 이런 데가 이제 그 물류 강국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싱가포르도 보면 뭐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곳도 있고요. 또 전문 인력 양성하는 데도 있습니다. 요 대충 이제 이들 학교들은 이 싱가포르 국립대학이라는 이제 그 어떤 국가 대학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 싱가포르 정부가 합작한 것들이 이제 대충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뭐 기능 인력이 있고 관리 인력, 고급 인력 이렇게 이제 나눠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또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과정은 나눠져 있고요. 국내에도 보면은 이제 이 해운 항만 물류 쪽 분야에 이제 그 고등학교를 먼저 보면 이제 특성화고로 뭐 부산 항만 물류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평택에도 있습니다. 이 경기 물류고라고 2010년에 만들어진 학교가 현재 한 150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문대학은 이제 인천재능대학, 뭐 유한대학, 장한대학 해가지고 주로 이제 수도권과 인천에 주로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4년제 대학들은 이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뭐 중앙대학부터 시작해서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 부경대학, 뭐 과거 이제 부산 수산대학이죠. 뭐 그 부산 쪽이 뭐 가장 좀 많이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이. 그리고 이제 평택대학에도 지금 뭐 국제물류학과가 있고 스마트 물류 전공이라고 국가에서 지금 매년 한 10억 정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대학 등등해서 전남 쪽에도 이제 그 전남 광양항이 있기 때문에 여수나 순천에서 좀 그런 대학들이 좀 운영되고 있고요. 대학원도 지금 뭐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대학이 지금 뭐 중앙대학, 인하대학, 인천대학 등이 조금 강세를 띠고 있고요. 해양대학. 그다음에 여기 뭐 평택대학도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지금 다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직업학교로서 이제 한국항만연수원이라든지 종합물류기술지원센터라든지 생산성 본부, 또 통합물류협회, 뭐 이와 같은 이제 협회 등에서도 하고 있고, 또 IBM 같은 이와 같은 이제 그런 세계적 기업들도 학교라든가 어떤 지자체하고 연합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은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인천항만공사 등등에서 이런 이제 물류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2개를 평택대학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학교 학내 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5년 하고 이번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물류 인력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와 같은 수요적 측면에서 보면은 수요는 분명히 있다. 이 산업은 성장한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계량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기능 인력이냐, 일반 인력이냐, 고급 인력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기업들한테 샘플링을 돌려가지고 정확히 조사해야 되는 문제가 앞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수요가 있다면 그럼 학교를 지어야 될 텐데, 학교 짓는 방법에는 4년제 대학이 이제 단독으로 학교를 이제 설립하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4년제 대학이 예를 들어 평택대학하고 한경대학이 지금 물류 시스템 쪽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이과하고 문과가 합친 형태로 공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2년제 대학을 아예 설립을 해가지고 신설하는 이제 그런 방향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기능 인력 양성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고요. 또 신설도 있지만 부설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에서 2년제 대학을 하나를 같이 이제 부설로 해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있는 것이 이제 직업 훈련 학교인데 정부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대학교, 기업, 민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서 하는 모델들인데, 이런 모델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수요 측면에서 어떤 인력을 원하는가를 지금 이제 계량적으로 명확히 조사는 안 돼 있지만은 그걸 명확히 밝혀내고 나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기능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2년제 전문대학으로 가는 게 맞고요. 만약에 기능 인력이 아니고 일반 인력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이런 이제 수요 조사와 여기에 궁합이 맞는 그런 이제 공급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개설 가능한 그 학과는 이제 뭐 일반 우리 인력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국제물류학과, 뭐 그다음 전자상거래를 한 이커머스학과, 그다음 요즘 이제 뜨고 있는 이제 스마트 물류학과,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모델들을 이제 갖고 와서
빅데이터학과, 로봇 자동차학과, 또 정보통신학과 이렇게 이제 그 양쪽을 맞출 수 있는데 지금 물류도 실제 현장에 가면은 전통 물류의 시대는 지금 한 5년 이내에 끝나지 않을까라고 많이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물류 쪽으로 변화하는데 여기서 3개 학과고 여기서 3개 학과를 합치면은 3, 3은 9에서 이제 9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제 물류하고 빅데이터를 합친 어떤 모델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건 좀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뭐 이와 같은 이제 그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비학위 과정으로는 물론 이것도 학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게차라든지 크레인이라든지 물류 장비라든지 물류 센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전산 사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요건 지금 당장에 평택항에서 조금 요구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당장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시간이 한 2분 정도, 1분 30초 정도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 강의를 늘 하셔서 그런지 시간을 거의 뭐 1분 30초 오버됐다고 하시지만 거의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토론회를 전체적으로 뭐 아시겠습니다만 평택의 대학 육성이 크게 아시다시피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기존의 대학을 유치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평택의 특성을 잘 살린 특성화 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대학을 좀 강화하고 예를 들어서 평택대 과를 좀 신설한다든지 한경대하고 재활복지대가 요새 통합 논의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그걸 잘 어떻게 해서 특성을 살린 과를 좀 신설한다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대학 유치는 지금 현재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성균관대가 10여 년 동안 하다가 무산이 이제 완전히 됐습니다만 아직도 브레인시티라는 우리 18만 평 가까이 되는 대학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대학을 유치하려는 브레인시티 SPC에서 지금 모집을 했는데 뭐 이미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원광대하고 수원대가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그 원광대는 사실은 의대 계열이 와야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수원대는 여기에 왜 오자고 했는지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시가 굉장히 어떤 특정한 대학들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섭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밝히고 뭐 이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유치를 하고 명문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시민사회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또 향후 시가 입장을 아마 밝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평택이 가지고 있는 수도권 정비법에도 불구하고 특성화대학을 신설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택은 잘 아시다시피 평택항이라는 우리 100년 이상 평택 경기도 전국이 향후 성장 동력에 먹거리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자산이 있는데 이걸 살리는 방식의 특성화 대학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이곳저곳 뭐 서부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걸 잘 살리는 방식의 특성화 대학을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토론회가 그런 큰 흐름들을 잘 아우르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동현 교수님이 이 평택항과 관련한 물류 학과나 물류 인재 양성을 위한 그런 좋은 제안들과 방식들을 잘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평택의 특성화 대학의 건설 방안이라는 수도권 특성화 대학의 설립 방안, 해양대학의 설립을 중심으로 우리 경기연구원의 조성호 박사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성호 박사님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시죠? 네네. 예. 자, 우리 조성호 박사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0분입니다, 박사님. 네, 방금 소개받은 조성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는 평택은
예, 이제 평택은 사실상은 급성장한 비약적인 발전을 한 도시입니다. 사실상은 이 평택이 제가 볼 때는 저는 평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회의 땅이다, 희망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이제 평택항이 급성장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평택항이 세계 152위입니다. 항만 규모하고 물동량이 세계 152위.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0대 항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기회의 땅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노란 부위가 저기 앞으로 매립해서 이제 저기 평택항으로 될 지형인데 한 619만 평, 그리고 당진 땅이 이제 한 저기 29만 평.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평택을 제가 인연을 맺은 게 처음에 이제 그 임창열 지사 때 평택 항만을 이제 확장할 때 그때 이제 같이 일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여기 항만 경계조정 그때 또 평택을 저기 여기 그 김창규 여기 위원장님이나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해서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택이 지금 한 52만 명, 저기 평택이 중국이 가장 가까운 지역이에요. 옛날부터 평택에서 새벽닭이 울면은 저쪽 산동성에서 들린대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지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기 지금 이제 조그마한 어촌 도시가 이제 드디어 52만 명. 52만 명 우리나라 대도시 기준이 50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52만이 됐으니까 그야말로 대도시라고 이제 불러도 되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특례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땅, 희망의 땅인데, 저기 사실상은 이제 그때 경계 조정할 때 이 당진시 사람들이 여기 가덕도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에요. 요 화살표 저 위쪽에 빨간 선 저기 면적 그쪽에 평택 당진시. 그러니까 해안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저기 평택시 저기 평택 당진항이 절반이 저기 당진시로 가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어느 누구 삼척공자가 봐도 저 노란 매립지는 당연히 저기 평택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연육주의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는 연육주의입니다. 육지에 붙어 있으면은 당연히 지금 평택시에 붙어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런 건 당연히 평택시죠. 저기 그 매립지가. 그런데 또 당진시에서는 참으로 좀 야비한 게 저기 여기다가 또 연육교를 놔가지고 그러면 연육교를 놓으면 붙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때를 쓰고 아주 야비할 정도로 했는데, 아마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그 쟁의 심판을 각하했다는 이제 해안 경계선에 의한 거는 이제 더 이상은 찍자 붙지 말라. 그러면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는데, 앞으로 저 당진시 땅 있잖아요. 빨간 거 저것도 찾아와야 돼요. 예. 저거 다 평택시 거 평택시로 붙어 있잖아요. 예? 저것도 이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원칙과 상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빨간 것도 평택시 발전 협의회에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끝나면은 또 목표를 세워서 빨간 것도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기 어떤 저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자, 그럼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지는 아시다시피 이제 브레인시티 일반 사업단지 조성 사업이고, 대항용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6만 평, 약 7만 평 되는데, 저기에다가 한 3만 평 정도로 잘라서 저 해양 대학을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 입지 여건 분석을 보면은 서울과는 약 60km,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과 75km, 평택 당진항하고 한 25km. 사실상 해양대학은 평택항에 바로 붙어 있으면 좋은데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또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평택항 옆에 바로 평택호 관광단지가 있고 또 포성 그 항해경제자유기라든가 평택항이 있고 고덕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평택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돼요. 하나는 물류 쪽으로 가능하고 하나는 첨단 지원하는 거. 이 두 가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고급 기술이 그게 경계선이 있어요. 수도권에서 이렇게 보면 경기도권에서 보면은 저기 용인까지가 고급 기술자가 인력 움직이는 거리예요. 그 이하로는 잘 안 오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쪽에 대덕 단지 있잖아요. 그거를 첨단 산업 단지를 막 대학을 유치했지만 고급 기술자들이 안 가요. 대덕까지. 그러니까 평택까지도 고급 기술자가 오는 거리는 아닙니다. 북부는 파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급 기술자들의 특징이 대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가급적이면은 그 용인, 기흥, 고까지 오려고 하고 출퇴근도 북부로는 파주까지. 그래서 이게 독특해요, 고급 기술자들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해양 물류를 먼저 치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해양대학 설립의 필요성입니다. 평택은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은 상전벽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평택이 평택평야인데 평택평야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산업단지라든가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서 실질적으로 상전벽해라는 말이 맞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경기도에 그걸 조사한 적이 있어요. 경기도에 사는 토박이가 5명 중에 1명이 토박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외지에서. 아마 평택도 제가 볼 때는 평택은 4명 중에 한 명이 아니다. 4명 중에 1명이 토박이일 거예요. 아마 옛날엔 평택평야가 있었으니까 저기 52만 중에서 한 10만 될까요? 거기 그 토박이가. 어쨌든 저기 토박이가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평택은 기회의 땅이다. 기회의 땅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학 유치가 조금 힘든 과정인데 이때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실상은 평택항을 키우기 위해서 옛날에 경제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을 따올 때 평택항 저거 되겠냐? 부산이 있고 강양항이 있는데 평택항이 되겠냐? 근데 역사는 바뀌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모토로 세운 게 3대 국책항만을 평택항을 키우겠다.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앞으로 저는 평택항이 세계 100대 무역항으로 키우고 해양대학도 유치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패배의식은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뭐 성균관대하고 유치하고 그 시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적고 일단은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당진항이 당진을 빼야 되는데 저거를 어쨌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평택당진항이 자기들도 알 거예요.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걸 저게. 그렇다면은 이제 어쨌든 그 2017년 기준으로 7.1% 아마 세계 100대 항만으로 가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여수 광양 정도까지 가면은 우리가 평택항이 세계 100대 항만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물동량 증가율을 보면은 자동차가 1위입니다. 자동차를 부산항에 가서 실는 거하고 평택항에서 생산해서 수도권에서 생산해서 가는 거하고 물류비가 엄청 저렴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왜 평택항이 잠재력이 있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물류는 수도권이 절반입니다. 50%고 비수도권이 50%입니다. 그러면은 평택이 대한민국 50%를 담당하면 부산도 능가할 수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은 이제 그 평택 그 시민들의 바램, 그 꿈 이런 게 보면은 3명 중에 1명이 평택항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평택항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평택의 발전에서 활용해야 될 자원이 뭐냐? 평택항하고 평택호 관광자원을 60% 이상이 평택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역이 1번이 이제 항만과 지역 산업 연계 발전이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만 물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평택항이 인천항이나 부산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배후단지가 600만 평이 있어요. 인천은 없어요. 부산도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평택항이 이길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항만은 복합 물류 산업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판매 시설도 들어가고 메이킹도 들어가고 첨단 연구 인력도 들어가고 모든 그런 항만들이 첨단으로 해서 클러스터해야 됩니다. 산학연이 연계돼서 지금처럼 평택항에 물류만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복합 물류 항만으로 가기 때문에 평택항이 600만 평에 이르는 배후단지가 있다는 게 이게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이게 여기에 사실상은 이제 한때는 그 경제자유구역 지정해가지고 카지노도 넣어도 잘 되고, 제가 볼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를 이 600만 평을 인천은 없고 부산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평택항이 이긴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항만과 도시의 연계 개발이 필요하고, 뭐 국제도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배후단지의 체계적 개발, 이게 이제 배후단지 체계적 개발에 역량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레저 공간으로도 필요하다. 앞으로 여기 카지노, 이게 카지노가 잘 되려 그러면은 평택항만 배후단지가 아주 멋있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돼요. 끌 수 있는 거. 그렇다면은 평택항은 카지노 항으로서도 괜찮은 항구예요. 다음에 이제 그 물류 거점으로 그래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거점은 아까 평택대 교수님께서, 이동현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까 전자상거래 물류단지 그 현황 개발에서 앞으로 이쪽에 이제 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좀 공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물류단지 특화 개발이라든가 물류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친환경 스마트 항만 시설 개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앞으로 해양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이 여기 이제 항만 이렇게 스마트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 기술자들이 기능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수단과 이제 항만 수송 체계 구축이 됐습니다. 앞으로 빨리 평택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산업철도가 빨리 뚫려야 돼요. 철도가 들어가야 돼요. 항만까지. 이걸 빨리 앞당겨야 되고, 그리고 중국 1대1로와 연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구상인가 하면은 지금 중국이 북경에서 상하이에서 저쪽 1대1로까지 고속철도가 지금 개통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평택항에서 안중 평택에서 시작하는 철도가 상해하고 북경에 지나가는 그 고속철도를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평택은 대한민국 1번의 물류기지가 됩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상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안중 평택을 연결하는 저기 고속철도가 저쪽 북경에서 상하이로 연결된 고속철도 연결시키면은 유럽까지도 갈 수 있고 그게 발전의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살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고 저기 중국 저 만주 벌판을 지나고 그거는 물류병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 말고 저기 북경에서 상해가 물동량이 제일 많이 가는 구간이에요. 거기다 연결시키면 돼요. 그쪽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꿈도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저기 비전과 전략, 그러니까 시민이 바라는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저기 해양대학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기 평택의 비전과 전략에 제일 맞는 건 해양대학입니다. 즉 첨단대학도 맞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저기 시민이 바람이라든가 천의 요건을 봤을 때는 해양대학이 맞는 거고 물론 이제 또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3만 평에서 한 13만 평이 남아 있으니까 추후적으로 생각하자. 이걸 이것저것 재다 하다 보면은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그 대학의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수도권의 인구 구성비는 50%인데 지금 37%에 불과합니다. 대학 정원수 저기 입학 정원수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 지금 뭐 천안에 가 있잖아요, 그죠? 천안에 가 있고 천안이 한 20개 대학 유치한 것도 수도권 대학 규제를 4년 대학을 설립 못하게 하니까 천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가 제일 고민이 유명 4년제 대학이 없어요. 전부 다 그 4년제 대학도 제가 비하 발언하는 게 아니고 신학대학 하던 거 그게 전환해서 하고 그리고 환경대학 저 옛날에 잠업대학이라고 산업대학 하던 게 전환 환경대학이 됐고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은 1, 2류는 못 된다. 대부분 3, 4류. 안 그러면 종교대학, 대진대학교 설립 허가가 쉬웠던 거.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가장 가슴 아픈 거에 서울 사람들은 유명 대학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수도권 규제가 들어왔어요. 대학 설립 규제. 그러니까 배가 불러요. 경기도는 인구는 느는데 4년제 대학 규제를 딱 묶어 놓으니까 겨우 한다는 게 종교대학이나 4년제로 전환하고 그리고 잠업대학이나 4년제로 전환하고 불쌍해요, 경기도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상은 이제 전문대학을 검토하는 배경에도 4년제 대학 신설을 못하니까 저기 차선책으로 전문대학을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 저기 경기도를 보면은 서울 인구는 135만 명당 대학 정원이 1명. 그런데 저기 인구 경기도는 저기 389명당 대학 정원이 1명. 그러니까 대학 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저기 그래서 수도권에 이제 해양대학을 설립해서 부족한 대학 수와 대학 정원의 학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천안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경기도에 다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예. 그다음에 이제 대학 공립대학의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저기 강력시 시도별로 도립대학을 보통 1개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1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 도립대학이나 평택 시립대학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설립 여건은 검토를 보면은 이거는 사실상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수도권 정비법상으로 전문대학은 그래서 우리가 저기 평택이 성량 관리 권역입니다. 그래서 설립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기 어쨌든 평택은 가능하다.
그래서 평택시 같은 경우는 모든 국내 대학 이전 정원은 가능해요. 근데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학 이제 제가 고등교육법하고 사립학교법을 검토를 해봤어요. 이걸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설립하려면은. 예. 그래서 이제 교육 기본 시설은 강의실, 실험실, 수업실 이런 부대 시설들이 있어야 되고, 수산 해양 같을 경우 실습실, 수성 가공장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갖춰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규모를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학은 학생 1인당 교사 기준 면적이 한 20회배 잡았을 때 한 7,000평 정도는 지어야 되겠다. 연면적을 7,000평 규모가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그리고 교원 같은 경우도 자연과학은 20명당 한 명의 교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따질 때 25명의 그 교수진이 필요하다. 최소한. 예. 예. 유사 사례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수도권의 한국해양대학교 신입생 입시 경쟁률 5.6대 1, 연간 등록금이 약 374만 원, 그리고 취업률이 68.4%. 한국해양대학교가 요 정도입니다. 경쟁률이. 일단 다 충원은 된다고 보고 시험률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과 전략 이런 부분들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입니다. 신입생 경쟁률이 4.1대 1이고 연간 등록금이 한 340만 원, 취업률이 86%. 엄청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해양대학이 전문 인력의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예,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특수대학교라서 이제 우리가 3대 해양대학인데 여기에 포함해서 자 비교를 해보면은 등록금 측면에서는 한 300만 원대, 340만 원대 되고 교수 수는 700명 정도. 한국해양대가, 목포해양대가 191명. 그리고 이제 취업률을 보면은 전국 평균 취업률이 64%인데 대부분 해양대학교는 취직이 잘 되는 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등록금도 좀 저렴한 편이다. 해양대학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설립의 기본 구상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관 종합적 사고를 갖춘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학과는 아까 평택대학교 교수님이 설립 가능 학과를 제시를 했는데 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립 규모는 설립 형태는 경기도 또는 평택시가 해양대학을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가 볼 때는 경기도 또는 평택시가 해양대학을 설립하면은 비수도권의 목포해양대학이나 부산해양대학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에 있는 학생이 부산이나 목포까지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평택으로 옵니다. 그리고 설립 규모는 이제 학생 정원 500명에 교수 25명에 직원 25명 정도, 이 정도 최소 필요한 행정 인력과 교수 수와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체계는 이제 아까 기능 인력 양성 차원에서 현장 실습형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하려면은 TF 설치가 필요합니다. 평택 발전 협회에서 담당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립 추진 체계는 한 1년 걸립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거기 설립 추진 조직이 출범하면은 제가 볼 때는 3월에 내년 3월에는 계약 개교할 수 있고 9월 달에는 2022년 3월 달에는 계약 개교가 가능하고 9월에는 대학 설립이 가능할 것 같고 11월에는 대학 모집 공고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법적 검토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 되겠습니다. 어쨌든 초기 투자 비용이 60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지 매입비. 예. 요게 마중물이 돼준다면 설립은 가능하다. 그래서 저기 67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예. 그래서 수익성도 건물을 다 지어주기 때문에 그 브랜시티 주체에서 땅 짓고 회원 측입니다. 사실상은 설립을 해도. 그래서 저기 보면은 그러니까 4년 차부터 3년 차부터 이익이 남습니다. 대학 운영에. 예. 그래서 어떤 제 얘기는 그 사업 타당성 검토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건축 면적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은 실천할 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